자, 북위의 하나 정책과 이제 선비족 분열 부분을 이제 할게요. 북위의 하나 정책 부분은 이제 보면, 북위의 이제 하나 정책을 왜 했냐.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하나 정책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황제권을. 왜냐, 종전에 부족민들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한족의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해갖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돌아다니면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족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토지를 매개로 해갖고 인민들을 장악하는 이론적 지배체제를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위의 이제 정치 내용은 이런 방향에서 정치를 했고요. 그래서 북위의 여러 황제 중에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고, 두 명의 황제만 좀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가, 요번에 시험 문제 관련된 태무제하고, 또 하나가 호문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태무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태무제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이제 종교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종교정책의 목적은 뭐냐. 자, 중국의 황제들은 이제 유교를 일단 내세웠어, 겉으로는요. 근데 유교는 한계성이 많죠. 왜냐면 유교 자체에, 이런 하이간이 있어. 그래서 중화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 오랑캐를 무시하는 하이간 때문에 이걸 통해서 중국의 어떤 황제를, 자신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도입을 했냐면 불교와 도교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를 도입을 했는데, 이 불교와 도교를 도입을 하고 나서 황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 했는데, 불교 도교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다툼이.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다툼이 나고, 도교가 황제가 연결돼서 권력을 장악하면 불교를 내치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삼무일종의 번란 있죠. 삼무일종의 번란. 그 중에 한 2개 정도가 북조 왕조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자, 하여튼 이 태무제의 종교 정책은 불교보다는 이 도교를 강조했어요. 도교를. 그래갖고 이제 도교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도교의 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때 했던 사람이 구겸지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최호라는 한인 승상의 권유를 받고, 이 구겸지는 이제 뭐냐면 불려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도교 교단을 창설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공해줬죠. 그래서 일단은 교단이 성립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관이 필요하죠. 도교에서 이제 도관이라는 거 하거든요. 사찰 같은 도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교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단을 유지할 수 있는 계율이 필요하죠.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리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구겸지는 종전에 오도미도 있죠. 오도미도의 교리를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거기에 이제 유교와 불교의 교리를 혼합시키는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평성에 청사도장을 마련했어. 보통 이제 도교의 교단을 예배 드리는 곳을 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당시 태무제 지원 아래 천사도장이라는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신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뭔데, 어떤 분은 이거는 신천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신법을 신천사도 창설 이렇게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천사도는 신법의 신천사도는 신법은 신천사의 구성 요소지 신법 자체가 신천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천사도는 구성 요소가 아까쯤에 교리가 있고 천사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을 움직이는 계율인 신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법이 신천사도가 아니라 신천사도 움직이는 계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천사도라는 것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종파예요. 그래서 오도미도가 탄압을 받으니까 이름을 천사도 바꿨거든요. 그래갖고 천사도가 북천사도, 남천사도 이렇게 2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 북쪽에 세워진 북천사도가 신천사도가 돼요. 남조에도 남천사도가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신법을 세웠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계율을 의미해요. 우리가 불법 할 때 있죠, 불법. 불법 할 때 불교의 교지도 있지만 계율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계율을 할 때 그 신도들의 계율을 이제 그 인식시킬 때 그냥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악장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태무제는 뭐냐면 도교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도교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펼쳤는데 일단은 그 태평진군이라고 개원을 했고요. 도교식 뭐 연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도교를 국교하고 그럼 도교를 국교한다는 것은 도교 외에 뭘 탄압한다는 거죠? 불교를 탄압한다. 그러니까 자기 제국안에서는 도교회는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폐벌 사건을 일으켜. 그래서 이게 삼모일종의 범난의 첫 번째 경우죠. 그래서 삼모일종은 뭐예요? 범난은 네 번의 범난이 있어서 그래서 불교 탄압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중국 역사상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부귀의 태무제 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나중에 무제 때 일어났어. 부귀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또 삼모일종의 또 하나가 당나라 무종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죠. 호조의 세종 때. 그래서 세 명의 무자가 들어가 있죠. 그 태무제, 무제, 무종은 다 세 분이잖아요. 무가 들어가 있고 한 번에 뭐냐면 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삼모일종의 범난이에요. 그래서 삼모일종 범난은 그 배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도교하고 불교의 세력 다툼이에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귀항제나 뭐 당나라 때나 그 다 불교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이거 불교가 이제 국가 차원 지원을 받았고, 근데 가끔마다 태무제 때나 그 다음에 무제 때나 도교가 권력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들 경우에는 이제 탄압을 받아.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삼모일종 범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모일종 범난 결과 초창기 불교는 정치권하고 상당히 긴밀해 있었어.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빠져나온 거야. 정치권들과 이제 물론 관계는 맺지만 독립화된 경향은 이제 자생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점점 민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삼모일종의 범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외에도 이제 역대 황제들은 이 도교의 도단에 가서 도사들에게 부적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걸 받는 게 연례 행사처럼 됐다. 보기에. 자, 그래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문성제 때 다시 불교 부흥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부기는 불교를 중요시 여겼는데 잠깐 태무제 때만 탄압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불교보다는 이제 부귀향제 견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갖고 되게 그 왕족불 사상 아시죠? 왕이 꼭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 운광숙분이라든지 이런 석불들 내용을 보면 거기 불상들이 많은데 용문이나 운광이나 이런데 석굴들 보면 되게 그 부처의 모습을 누구의 모습을 형상화 시켰냐면 왕의 모습을 형상시켰어. 왕의 얼굴이 곧 부처야. 이게 곧 왕죽불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불법을 통해서 뭐냐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잠깐 뭐냐면 태무제 때는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 그러면 유교는 정치 인형을 내세웠지만 아까 말했지만 유교는 일단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유교를 탄압한 건 아니에요. 유교는 계속 존중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도교가 그 국교화될 때 유교는 어떻게 돼? 유교는 그냥 별 상관없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 아니에요. 그냥 정치 이념이지. 예. 그래서 유교 도교의 갈등은 별로 없어요. 되게 갈등이 있으면 도교하고 불교의 갈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태무제 때 이제 기억할 사건이 뭐냐면 국사 피라 사건이야. 국사 피라 사건. 요것도 동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요. 근데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아. 태무제 나오면. 국사 피라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태무제 때부터 그 중국인 한인 지식인들 많이 등용을 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상동 귀족 출신이었던 최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승상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호가 이제 총애를 받다 보니까 기고만장했나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 부귀의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호가 그걸 이제 총괄했는데, 그 부귀의 선조들의 모습을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필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귀의 그 탁발부들이 유목민족 생활할 때 그 원시적인 모습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그것을 공개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선비족 귀족들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지, 선비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태무제도 이걸 보고는 이게 그래도 좀 숨길 건 숨겨야 되는데 너무 까발리니까 이 최후와 최후 일당들 다 잡아서 한인 지식인들과 일가친족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국사 피라 사건인데, 자, 국사 피라 사건의 그 배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중화사상 측면과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중화사상 측면에서 어떻게 보냐? 일단은 그 지금 선비족들이 국가 세워지고 하나 정책을 했지만 너희들이 똑똑한 건 알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화사상을 노골적으로 비칠 경우에는 다친다는 어떤 위험적인 그 경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인데, 그 예전에는 선비족과 한인 귀족들이 충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충돌이 없었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달랐기 때문이죠. 선비족 귀족들은 되게 부족장이죠. 이 사람들은 되게 그 유목민족들은 뭘 강조하죠? 토지와 사람 중에 어디 강조해? 토지보다는 사람을 강조해. 토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농경민족들은 다르죠. 토지와 사람 중에 토지를 강조하죠. 그래서 토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비족 귀족들이 뭘 가지기 시작하냐면 토지를 많이 가지게 돼. 그래서 한족들이 통치하는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족들 귀족들과 어떻게 해요? 이 경제 부분이 기반이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국사 피라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폭발돼 나갔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선비족들도 이제 뭐냐면 토지를 더 중요시 여기고 한족이 예전 통치하는 방식대로 토지를 매개로 해서 인민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뭐냐면 중국 귀족들과 충돌하게 된 사건이 폭발된 사건이 국사 피라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화사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국사 피라 사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홍은제를 보죠. 홍은제. 자, 홍은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고, 여기가 이제 알고 있는 군전제 있죠? 군전제도 이때 있어요. 물론 이 군전제 홍은제 때가 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풍태우 시기 때 했는데, 홍은제의 정치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풍태우 섭정기, 친정 시기로 볼 수 있는데, 홍은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풍태우가 이제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군전제라든지 이런 건 다 풍태우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자, 홍은제의 정책들 이제 내용을 보면 선비족의 부족국가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중화의 천자로 불릴 말로는 호환 체제를 구축했다. 그래서 중국식 천자가 되려고 했고 중국식 어떤 체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선비적인 어떤 유목민적 관점 가지고는 황제권을 강화시키기가 힘들어. 유목민들은 그 수장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족 일구고 그냥 다른 데 갚아버리면 그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죠. 절대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한족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선비족을 한족화 시키려는 그런 하나 정책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정책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홍제 그 이전에 이제 수가 어디였냐면 평성이었어. 평성을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낙양으로 옮기죠. 낙양으로. 네. 낙양으로 옮긴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평성은 좀 북쪽에 있으니까 낙양이 딱 중심이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낙양은 예전부터 역대 왕조의 수도였죠. 네. 그 다음에 또 북위가 어딜 치기 좋으냐면 밑에 이제 뭐냐면 남조를 국가를 치기 좋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수왕의 평양천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평성이라는 것은 예전 귀족들이 되게 많죠. 구귀족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구귀족을 떨쳐내고 황제권을 강화시켜서 수도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역대 왕조들의 수도를 그 옮기는 배경들 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역대 왕조 그 전에 있었던 수도들은 되게 구귀족 세력들이 많거든요. 귀족 세력들이.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수도 옮기는 게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평양성촌도라든지 청성청도는 맞지가 않죠. 평양청도도 이동했고 성은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라 헤이안, 뭐 헤이안고, 헤이초코 이런 것들 왕권 강화죠.
구기족 세력들 이제 뭐냐면 떨쳐내기 위해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호문제 하나 정책 주요 내용을 보면 호원 통원, 호원 통원은 그 선비족하고 한족 간에 결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킬 때 다 똑같이 결혼시킨 게 아니라 선종 군정 정책에 따라서 결혼을 시켜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부터 넘어가 보죠. 뒷장 넘어가. 선종 군정 정책은 뭐냐 하면 북위 정권에 참여한 한인 혼족들과 그다음 선비족 간의 통혼권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맞는 사람끼리 뭐냐면 통혼을 형성해. 예를 들어 선비족 8성하고 한인 귀족의 4성, 주로 이제 상동 귀족들인데 이런 사람들 동격을 두고 나머지 선비족들은 혈통과 국공에 따라서 성과 족을 나눠요. 그래서 성은 8성과 동일하게 하고 족은 좀 아래 단계 놨고, 그래서 그 8성과 성은 한인 귀족 4성과 결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북위 귀족 중에 좀 낮은 뭐냐면 그 족은 그 낮은 단계 한인 귀족들과 또 결혼하게 돼요. 일종의 통혼권을 형성해줘.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벌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야. 거기다가 또 호모제 때 또 그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그 구푼중전제죠. 구푼중전 예전에 가끔씩 실시했던 제도인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 그래서 이런 제도, 그 통혼권 제도하고 성적 분쟁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푼중전제가 서로 결합을 시켜서 일종의 남조처럼 문벌 귀족 사회를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런 하나 정책을 통해서 남조처럼 남조는 문벌 귀족 사회 아니야? 똑같이 이제 뱅킹 모델을 내갖고 만들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 한인 귀족과 호족 귀족은 융합을 깨하려고 했다. 그리고 부족제를 해체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북조의 그런 귀족 사회는 남조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남조는 국가 권력이 개입되지 않죠. 남조는 국가 권력 외에도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통해서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귀족사회 형성이 위로부터 조직된 그 귀족사회야. 국가가 임의로 만든 그런 조직사회다. 국가 중심의 귀족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봉건제와도 비슷하고 영국식 봉건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잘 나갔던 프랑스의 봉건제를 가지고 영국에 도입했지만 그 영국의 봉건제는 또 프랑스 봉건제 다르죠. 사회적 배경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호모제 정책 중에 또 뭐냐 하면 호속과 호언을 금지시켜. 자, 호속이나 호언은 뭘까요? 그 선비족의 풍습과 선비언을 금지시키죠. 예. 요거는 뭐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죠. 보통 정복민들이 자기 언어와 풍습을 강요하지 피정복민들의 언어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정책 차원에서. 근데 이건 좀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낙양으로 이제 뭐냐면 본관을 변경시킨다는 건 자기 세력과 근거를 끊겠다는 내용이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중국식 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선비족들이 예전부터 했던 하늘에 대한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교 제천 행사를 폐지시키고, 그래서 부족 연합 제사인데 이거 뭐냐면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항제권을 좀 약화시킨 거야. 왜 그럴까요? 항제도 부족장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거든.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국식으로 개조를 바꿔요.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 하늘 제사를 지내는 그 무슨 의식이 있죠? 봉선 의식이 있죠? 태산 올라가서 황제만이 하늘의 명을 받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정책이 곧 뭘 의미한다? 황제권을 강화하는 거 연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그 삼장제, 세역제, 군전제가 있는데 이 세제가 군전제 뒤에도 좀 얘기해보고 이 삼장제, 세역제를 좀 볼게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군전제, 삼장제, 세역제가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 삼일체식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요거는 그 누구가 때 있냐면 이거는 그 앞에 했던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호문제가 한 게 아니라 호모제의 그 섭정기, 그러니까 아니 호모제 섭정기, 호모제 어릴 때 그 풍태호가 했던 거야. 풍태호 섭정기 때 이제 했던 것들인데, 자 먼저 그 군전제를 하기 전에 뭘 실시했냐면 삼장제를 실시했어. 삼장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호족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군전제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호족을 정리해서 종조 독고제를 극복하려고 했거든요. 종조 독고제는 뭐냐면 유력한 그 귀족 가문이 있으면
귀족 감옥 밑에 그 예민들이 한 개의 호로 편성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그 귀족 밑에 있는 예민들 파악하지 못해요. 하나의 호로였고 귀족들이 이제 호장이 돼갖고 호주가 돼갖고 그 밑에 그 예민들 자기 밑에 있는 예민들 다 뭐냐면 편입을 시켜갖고 자기가 대표자만 이름만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 귀족이. 그러면 그 귀족 그 국가가 누가 있는지 모르면 땅을 나눠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걸 해체시키고 개별 호를 다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만든 제도가 삼장제다. 그래갖고 가를 이제 기본 단위에서 오가를 붙여서 닌이라고 하고 니를 이라고 하고 이를 붙여 당이라 해서 인장, 이장, 담장을 둬요. 그래서 이걸 뒤에 세 명의 장을 뒀다 해서 삼장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호종 밑에 있는 예속민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땅도 지급하고 또 요역도 징발하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역제인데 세역제는 이제 그 땅을 나눠준 다음에 자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그냥 나눠준 게 아니죠. 대가가 있죠. 반대급부. 그래갖고 이제 속 2석, 101필, 포 1필을 납부하고 한다. 요역도 보고 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세역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삼장제, 군전제, 세역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이게 나왔어요. 삼장제 나왔고 세역제도 나왔거든요. 북이시대 때.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정답은 아니었지만 오답이었지만 외워두세요.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삼장제가 뭐고 세역제가 뭐라고 하는지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런 결과 이제 국가의 수치 체제가 강화되고 항초에 대한 국주권의 지배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군전제 부분이 있는데 요 군전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따로 뗐어요.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한화 정책의 결과를 보죠. 이것도 예전에 기초가 관련돼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자 유교를 바탕으로 항제 지배 체제를 지향한 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항제권을 강화시키고 중화천자를 포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선비족 사회를 분열 초래했죠. 왜냐하면 이때 하나된 선비족들은 모두가 선비족이 아니죠. 일부 선비족이야. 일부 상위권 선비족. 나머지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북방에 있죠. 북방에 군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 유연이나 이런 민족들 침을 막기 위해서 북방에 가 있었는데 이들 간의 괴리감이 형성돼. 문화적, 정서적 괴리감들이. 예.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북일을 멸망시키는,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무인 세력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대표는 육진의 반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반란의 결과 이제 뭐냐면 그 동서로 분열되고, 그 북위가 동이, 서이, 이렇게 분열되고, 다시 북주, 북제,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비적으로 또 북위 왕실 고립이 초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 문약화, 군사 정치가 양분화돼. 그러니까 군사는 하나되지 않은 선비족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누구야? 하나된 선비족들이 이렇게 차지하죠.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호환 차별 체제에서 호환 일한 체제로 변화됐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을 도모했다. 그래서 요때 만든 호환 그 체제가 뒤에 수당으로 넘어가죠. 네, 수당 체제로 넘어가서 수당의 어떤 기미 정책 이라든지 이민족을 통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수와 당의 자체가 또 뭐예요? 이것도 호환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오랑캐, 선비족들의 문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와 당도 그 강농 집단에서 나왔죠? 이 집단 자체가 호환 체제에서 나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선비족의 분열을 보죠. 선비족은 육진환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동이, 서이, 그리고 동이는 나중에 북제, 그래서 서이는 북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분열 배경을 이제 보면, 그 하나정책, 그 다음에 선비족과, 간의 갈등, 하나된 선비족과 중하위급의 하나되지 않은 선비족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병호의 신분화. 병호라는 것은 이제 그 위나라 때부터 만든 제도인데, 어떤 그 군역을 세습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호들이 지위가 약화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는 이런 불만들. 그래서 포출돼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육지해난에서 이제 점점 이제 분열돼 갖고, 그 당시 이제 우문태와 고안에 의해서, 동이, 서이 이렇게 분열이 되죠.
동인은 이제 북제로 연결되는데 고함이 그 후손들이 주도를 했죠. 근데 이 북제는 북주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낙양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동쪽에 있는 지역.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상동성이냐 하북성이냐 하면서 그 노른자 땅인들 지배했던 곳인데,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인구가 적고 그 초지가 천박한 북주한테 멸망당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왕실의 내분이 심했다. 그리고 선비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이 심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냐면 정치적 중심주의하고 군사적 중심주의가 분열이 심했어. 그래갖고 이게 제대로 통합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왕실 내부 계승과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정치적 중심주의와 군사적 중심주의와 어떤 이분화, 그래서 선비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과 또 연결돼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주에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북주를 보면 북주는 서희의 오문태고 출발하죠. 그런데 이제 북주는 북제를 능가하고 이겼죠. 북주가 토지도 인구도 적고 국력도 약한데 보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부병제 실시라고 했어요. 부병제는 우리가 이제 북이 때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책에는 북이 때가 아니라 서희 때 실시한 거예요. 서희 때. 네, 이거 책이 잘못된 거예요. 동양사기도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적혔는데, 그래서 부병제는 뭐냐? 자, 부병제는 일대 그 당시에도 군전제가 실시됐죠. 중요시 여기는 군전에 땅을 나눠주고 그 대신에 뭐냐면 병력을 착출하는 거야. 병농일치적 성격이죠. 근데 이 부병제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선비족과 한족도 같이 들어와요. 선비족 한족도. 그래서 선비족과 한족이 같이 군대 생활을 하는 거야.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서로 간의 유대감이 강해지겠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농정책. 그 다음에 또 북주가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그래서 장안의 어떤 지리적 문화적 이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장안이라는 곳은 역대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다고 했죠. 간중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북제보다 호적 세력들이 발전이 둔화됐고, 그 다음에 균종 농민의 노동력을 존중했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주가 북제를 먹고요. 그리고 북주의 매척이었던 양견이 그 북주의 마지막 공제를 펴고 제가 황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수당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북주, 북제, 북주, 수당이 건국 세력들 보면 분석을 해보면 다 어디나 북주에서 만들어진 강농 집단에서 나와요. 그 무천진, 그러니까 육진 중에 무천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무천진에 그 연계된 강농 집단에 다 연결된 집단들이죠. 그래서 매척과 독고시 집안과 다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강농 집단과 연결된 북주 수당이 그 후에 이제 왕조가 이제 정권을 계속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강농 집단은 꼭 외워두세요. 그거는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뭘 이제 보면 잠깐만요. 뒤에 넘어가서 273페이지 강농 집단을 보죠. 강농 집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단은 수당 초기 때 주요 정치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북주 수당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고 서로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독고시 집안 중심으로 해서 연결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나라 양제 있죠. 수나라 양제하고 당나라 고조였던 이연 있죠. 이종사촌가냐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의 친척 관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됐던 세력들이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서희의 8주국가 12대장군 집단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무천진에서 우문태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이 우문태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자기의 친위 세력들을 8개의 주군과 12개 대장군 집단 나눴어요. 서로 정하고 그 집단이 나오고, 이 집단은 좀 계보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집단이야. 왜냐면 탁발부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인 집단도 아니야. 엉켰어. 탁발부족하고 한인하고 엉켜있는, 그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좀 계보가 다른 성격의 집단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정하기가 힘들어. 탁발부인지 한인인지 뭐 이렇게 엉켜있는지 다 구별하기 쉽고, 다만 이제 계보가 명확하진 않지만 둘이 뭔가 혼합해서 만든 집단이다. 그리고 관료적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한족도 아니면서도 탁발복족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집단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까지가 이게 이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는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학계에서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예, 명확하게 규정을 안 짓고 있어요, 지금요. 하여튼 이 집단은 특징은 하여튼 명확한 한족하고 선비족하고 뭔가가 같이 영향을 받았던 집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수당 정권이 그 한족이 세운 정권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그 출발점이 간용 집단이 나왔기 때문에 선비족들의 영향을 또 받았다. 그래서 선비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당나라에 보면 그 당내 추천무가 있죠. 추천무는 원래 누구의 그 첩이었어요? 당태종의 첩이죠. 고종의 입장 볼 때는 물론 생모는 아니지만 어머니 뻘 됐는데 그걸 이제 취해가지고 자기 그 황후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그 중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면 이거는 유목민족들 풍습이니까. 그 다음에 당형종이 자기의 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를 취했죠. 이게 양귀비죠. 이런 것들은 그 측정호나 그 다음에 그 위시 이 사람들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세가지고 그 결국에 측정호 같은 경우 황제가 됐잖아요. 최초의 여왕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남성 중심의 어떤 그 농경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다 선비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기도 하죠. 자, 257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것은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그 남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조만 살펴봤잖아요. 왜 북조만 살펴봤냐면 남조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북조만 살펴봤는데 동진을 계승 게 송이죠. 송은 누가 세웠죠? 유유가 세웠죠. 네. 그래서 장군이었던 유유가 세웠는데 그 유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송제양진이라고 쭉 하잖아요. 송제양진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 문벌 귀족사에 소외됐던 한문 세력들이 이제 세운 왕조들이야. 그러니까 좀 격이 낮은 세력들이 이제 세운 건데 이 왕조 교체 그러니까 이제 동지의 송, 그 후에 송제양진에 이르는 한문 세력들이 세웠던 정치 세력에 대한 견해를 세 가지 쓰시오. 이게 동계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견해를 보면 송해 건국은 무인 정권에서 귀족 정권 변화된 과정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다음 유유 집단은 한인 문인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제 세태에 어떤 그 계기가 됐다. 그다음 세 번째는 송초의 중앙정계 유유의 출신 성과 같이 한문 무인으로 공심 집단으로서 중앙정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체제 여전히 귀족제 연장되는 남조의 구조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한인 문인 세력들이 갖고 있죠. 근데 실제로 사회적인 권위는 누가 갖고 있죠? 문벌 귀족 세력들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남조의 사회 특징을 이제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권위와 권력이 분리된 사회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무인 한문 세력들이 갖고 있고 권위는 사회적 권위는 뭐냐면 그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 대개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도 갖고 있죠? 권위도 갖고 있죠. 권력과 권위가 다른 건 아시죠? 권위와 권력은 뭐냐? 권력은 내가 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야. 권위는 영향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서 와서 갑자기 송중기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와 하고 소리 깨끗이 들겠죠? 송중기가 좀 부탁하면 금방 들어주겠죠? 이거는 권력이 아니죠. 이건 뭐가 되는? 송중기의 권위죠. 근데 이제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인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개 같은 놈이 무슨 지랄지랄만 하고 막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그 교장하고 이제 뭐라 하면서 이제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야 되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근데 되게 권력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뭐야? 권위가 뒤따라오거든요. 근데 요사회는 특이하게 권력과 권위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던 사회죠.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사회적 권위를 강요했는데 이 문벌 귀족이 나중에 이제 몰락을 해요. 그 대표적인 양날 때 무슨 난이죠? 후경의 난 있죠? 후경의 난을 통해서 이제 대거 강남 귀족들이 몰락돼. 왜냐면 권위만 갖고 있어는 오래 가지 못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예요? 권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당시에 문벌 귀족들은 권위만 있을지 실제로 그 뒷받침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실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어. 학문적 실력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의 그 세력과 그 권력 장악 배경, 가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한문 문인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권전쟁에서 이제 형성됐다. 그래서 한문 세력들은 그 문벌 귀족사의 그 하류를 이뤘던 세력들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권력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권, 재정권, 경제권, 실무 능력 다 갖췄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남조 말기 때 가면 이들이 이제 주도권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면요. 다음 장 넘겨서. 자, 4번, 5번, 6번 계속 있네요.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국가가 하복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밑줄치 문화적 한계를 말해보시오. 자, 그리고 가에 들어간 유목민족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태무제는 하복 변경을 자주 침략했던 뭐를 물리쳤죠? 그 위쪽에 유연족이라는 게 있어요. 유연족. 유연족을 물리치고 병방을 안정시킨 후 서쪽에 나가서 서진, 하, 북연, 동량을 병합해 마침내 하복을 통일했는데 이상 호환 병합 정책으로 중국 문화를 적극 수용했다. 자, 이건데 자, 이 호환 병합적 배경을 이제 보면요. 유목사회에서 부족제를 가만히 벗어나서 국민 개병주의는 부병제를 실시하고 군사를 강화한 점. 그래서 이 부병제 관련되면 동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북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서위로 이렇게 보여요. 아마 이건 서위 때 실시한 부병제 기원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복지인 중국 문화에 빨리 적응했다는 거. 그래서 한인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었고 한인의 지식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근데 문화적 한계는 뭐냐면 북위가 무력을 하복 정복하면서 결국엔 중국 문화에 동화됐죠. 지금 선비족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죠. 자, 그리고 가는 유효인이고.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홍은제인데,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홍은제의 그 정책 구상을 서술해보고, 길게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정책의 목적을 말해보고, 그 다음 하나 정책의 결과, 선비족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점 쓰시오. 자, 수도를 평성에 낭양 옮긴데, 정치적 구상은 이제, 뭘까요, 여기서? 그건 홍은제가 북방민족들을 호가적으로 통치하는데 자신의 직접 중국의 청자가 돼서 중국의 정치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민족 전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경제적 목적을 이제 쓰면 배경을 수도에서 평성에서 남양 옮기는 배경을 쓰면 성민족의 근거지 유목지대에서 좀 더 가까이 농경사에 옮기겠다. 중원이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 정치적 목적은 뭘까요? 종전의 귀족 세력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거죠. 귀족 세력들과 정치적 목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정책의 목적, 성종 궁중의 정책의 목적이 뭘까요? 선비 부족과 한인 귀족을 동격 그 위치에 성격하고 선비족 사회를 한족 사회와 한족 문벌 사회에 정목시키는 호환 이론적인 체제로 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정책 결과 선비족 사회의 문제점. 이거 아까 얘기했죠.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것도 쭉 쓰시고 결국에는 육진의 난이 폭발돼 나갔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자. 6번. 자, 6번은 이제 북제와 북조인데 왜 북제를 북제를 이기고 북주가 이제 하북지역을 통일했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안의 수도적 위치, 그 다음에 군사 경제적 측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리적 이점은 장안은 그 당시 이제 문명에서 그 소외됐었고 오히려 선비족 하여금 이것이 이제 하나 되지 않아 건전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해 영토는 동이나 강남 지역 즉 비옥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호족의 세력의 발전을 둔화시켰죠.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군사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뭘 써야 돼요? 부병제도 쓰시면 되겠죠. 부병제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 부병제도는 그 당시 이제 그 한족하고 선비족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민족 융합,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또 장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배경을 보면 이제 중농 정책을 했다. 항무지 기관이라든지 농업, 그래서 이제 있고, 농업생을 징대시켰고 등등등. 그리고 전쟁 노부인을 가감히 해방해갖고, 일반 농민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투입했다는 등 등등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면, 7, 8, 9도 계속 그 관련된 부분인데, 자, 위진남북 시대 호적과 관련된 계층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다 계층에 대한 그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천민화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이건 위진남북 쪽뿐만 아니라 그 후한 시대 때 말기 때까지 이제 연결된 건데, 자, 본래는 사제관계의 의미지만 남북조 시대 호적 밑에 가열을 받는 신분이다. 예속적 신분 떨어졌다는 건데, 이걸 무슨 신분? 문생이라고 해요. 문생. 예, 문생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생 관련된, 과거 시험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문생은 신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지방의 호적이나 관리가 전에 모셨던 상관이 퇴직한 후에도 옛날처럼 상하관계 유지하는 데 비롯한다. 이거는 고디라고 해요. 고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군대 명칭이지만 남북조 시대 군부에 예속된 병원을 얘기한 건데, 이걸 부곡이라고 해요. 부곡. 그래서 부곡은 천민 집단이야. 우리도 부곡이라는 명칭이 있죠. 근데 우리의 부곡은 요 부곡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분적 의미보다는 행정적 집단적 그 행정 명칭의 의미가 좀 강해요. 부곡이라는 게 행정 명칭이고, 이게 부곡에 역이 부과되면서 일종의 식량 역전 떨어지게 된 거죠. 원래 양민이었는데 그 식량 역전서 따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갓기빼라는 그 부곡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초창기 때. 이 부곡은 주로 수공업 집단이나 어떤 그 예속민 집단이 어떤 호적 밑에 있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부곡은 좀 약간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부곡의 의미는 좀 약간 신분적, 예속민적 성격이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천민화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이제 서 있듯이 평화가 계속됐고, 그 다음에 선비사의 하나 정책이 진행되면서 천민화됐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서 나중에 육진의 난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이 8번은 이제 지방행정구역의 단위를 변하는 건데, 아니, 이제 지방행정구역이 아니라 국분 중정제와 관련된 거죠. 자, 그 8번 문제를 보면, 자, 국분 중정제 실시 배경을 써보고, 가와 나를 들어가면 말 쓰시오. 그래서 3화제 가제도의 변화를 내용을 써보고, 이 제도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사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이제 국분 중정제의 배경은 뭐야, 일단. 그 다음에 후한 말기 때 간직 등의 외측 한간 등에서 극동 문란했죠. 그래서 좀 전에 한거이선제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관리를 도태시키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 그런 목적을 했고요. 그럼 가에 들어갈 만은 뭐가 될까요? 중정관이 되죠. 그리고 나는 이 중정관 현지에 들어가서 항로에 따라서 항품을 정하죠. 이게 있고, 항품을 4등급 아래로 간품을 정하죠.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마위가 집권할 때 그 내용을 좀 약간 바뀌어요. 뭐냐면 중정관을 2개로 두죠. 2개로 정해서 상부 기관인 그 대중정을 두고요. 하부에서 군정정을 두죠. 그래갖고 이제 그 군정정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대중정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좀 더 중앙집권적인 어떤 성격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별 의미는 없어. 왜냐면 대중정 자체도 뭐냐면 호적들이 장악을 해요. 호적 출신들이.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국분중전제는 그 진대를 거쳐갖고 남조와 북조에서 위진남북 출시 때 귀족제도의 어떤 그 모태가 됐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아까 언급했던 뭐냐면 국사 피라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사 피라 사건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화 사상을 이제 뭐냐면 억누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북이 귀족들이 이제 점점 토지를 소유하면서 어떻게 된다? 한인 귀족들과 충돌하게 된 거죠. 이건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북의 정권 니은, 최후 같은 상동 귀족들을 등용할 수 있는 역사의 의미를 말해보고 그의 출신감을 써라.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의미는 북이 초 3대에 거쳐 중용되었고 태무자 하북통에
최욱의 개체의 심의가 큰다. 그래서 최욱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민족 왕국의 성국에 벗어나서 성격에 벗어나서 한인 관료 국가에 벗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국사 피살 사건이고 뭐냐면 대규모 또 숙청을 당하죠. 물론 이제 숙청 당하고 나서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계속 등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신 가문은 상동 귀족들이죠. 문벌 귀족들. 이 상동 귀족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당나라와 연결되죠. 당나라에 보면 이제 대북 강릉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상동 귀족도 있죠. 그래서 강릉 집단 당 초기 때 건국 집단들이에요. 근데 이 집단들이 이제 나중에 축출무를 계기로 해갖고 다 잘리죠. 수청당하고. 그래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다시 등용돼갖고 새로운 집단을 개편되는데 이게 상동 문벌 귀족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상동 귀족들이 대거 이제 원래 상동에 살았다가 어느 쪽 이동해요.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지방에는 지식인들이 없어. 지식인들 없고 다 어디가 있지? 지식인들은 좀 굵게 다 있는 사람들 장안에 몰려 살는 거야. 그 틈을 노려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있는데 이들이 형세호죠. 형세호. 그래서 이 형세호가 이제 안산에 내는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누구하고 또 손을 잡아요? 예? 그 당시 지방의 절도사색들과 손을 잡고 결국에는 송나라 때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지배계층이.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보면 이 33페이지 잠깐만 이게 286페이지 좀 뒤로 쭉쭉 가고 286페이지 33번 문제 볼까요? 33번. 이거 33 맞나? 잠깐만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맞나? 33번 맞네요. 예. 33번. 33번, 그 다음에 34번, 35번. 이렇게 있는데, 한의중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의 문제점을 서술해보고 나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과 이 제도가 보기시대 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말해보시오. 자, 군대는 불학제의 정통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군현의 관리에 지배받지 않는 일반 민호도 예속시키면서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오호제국 속에서 정복제에 된 대체로 한족 호족들과 유목 추장들이 세워 뿌리뽑기위해서 수도 주변에 지배층들의 지배를 중심으로 노동력과 병력을 강제로 이렇게 몰취했다. 자, 일단은 A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강제로 이주시키는 무슨 정책이죠? 3인 정책이죠. 네. 그래서 부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근데 부족을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부족을 짧게 쪼개요. 분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옮기는 거죠. 부족을 왜 짧게 쪼갤까요? 그러면 부족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거주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3인과 함께 그들에게 또 뭘 주는 거야? 군전제 있죠?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토지를 지급하면 그곳에 정착하고 그만큼 부족자의 영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노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이제 군대가 불학제의 정통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주군을 관리하지 않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5 초창기 때 뭘 얘기하냐면 5호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족하고 그 다음에 이민족을 분리시켰거든요. 오랑캐를.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랑캐 군사들이 군사권을 장악해요. 이민족 군사.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군현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따로 노는데 분리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처음엔 도움이 됐어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근데 일단 지배력 확립된 다음에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부족장들이 날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초창기 때 행정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죠. 이거는 좀 남조에 건너뛰어가고 있는데, 남조의 문화는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귀족적인 성격.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조의 문화는 유교도 강조하지만 유교 외에도 불교, 도교, 여러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있는데,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에 영향을 준 사상을 말해보시오. 자, 남조에 들어가면서 귀족들은 무인의 지배했던 현실 정치에 영향하지 않는 초세속적인, 예, 초세속적인 세자 좀 집어넣으시고요. 성격을 띄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여했다. 명교를 초월한 청담을 유해, 명교는 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진 시대 때 가에 들어갈 말 거예요. 이거는 중립치연이죠. 중립치연. 그 염세주의, 이런 초세속주의, 중립치연이 등장했고, 이것이 이제 그 서진시대 때 얘기인데, 남조까지 연결돼서 도문명의 뭐나 사형운도 그랬다. 뭐 이런 건데, 자, 요때 이제 그 가에 영향을 주는 사상을 뭐죠? 노장사상. 이렇게 쓰면 노장사상. 예. 자, 그 다음에 그 35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밑줄친 그 내용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 서술해보고, 나의 도교를 수행한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고, 밑줄친 패배의 결과를 써보시오. 자, 가는 북위가 여타 오호제국과 달랐던 점은 호족국가의 최대 약점이었던 호황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했던 점과 유목 및 특유의 봉건적 질서를 배제하고 중국식 집권적 국가체제를 이었던 데 있다. 가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일단 부학조직을 포기했죠. 그래서 호족과 한족 구별 없이 주연의 호족을 편입했다. 이거는 종전에 오호가 세웠던 국가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종전 5호 국가들 특징은 분할 정책이에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호족을 따로 하고 중국식 통치체제가 아니라 예전에 분학민을 중심으로 군사체제 그대로 유지했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항제권을 약화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또 개편돼서 중국식으로 개편을 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칙에 안에서 한족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호족과 차별 없이 발탁되는 관료로 길을 열었고요. 자, 정치적 배경 보면 그 당시 태무제는 중국 청자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통 다른 군주는 불교를 도입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뭘 도입한 거예요? 도교를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패불의 결과. 자, 그래서 이제 산물일종의 패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패불의 경험을 겪고 불교 교단을 북이항제 권위를 교유스 원전의 입장을 취하여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국가불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바뀐 것도 있고, 이게 어디야? 한의중인데, 동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생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생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해갖고, 한의중과 좀 다른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동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지금 한의중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한 건데,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다는 거. 아마 해석 차이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왜냐면 북이항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산모일종의 별과 왜냐면 점점 자생화된 국가 별에서 벗어난 자생화된 그 방향은 나갔다는 게 또 있으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4페이지. 이게 앞장인가요? 아니, 269페이지네요. 네. 38번과 39번 좀 볼게요. 38번, 39번. 자, 37번은 일단 보자. 37번도 들어갔네요.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의 역할을 쓰시오. 군전자 시행하기 이전에 정부의 토지, 소유의 현황, 성별, 연령을 자세하고 거짓 없는 호조를 작성해야 된다. 이들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죠? 삼장제죠. 그래서 3장. 그래서 3장은 1, 인장, 2장, 당장. 3명의 장을 두고 호조의 작성, 그 다음에 조세징수, 그 다음에 요역징발, 치안유지와 책임을 맡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종전의 그 종주 독호제 있죠. 이걸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은 가해덕을 도시에 써보고 윗줄치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가부군의 조승과 석군의 명칭을 쓰시오 있는데, 자, 홍호제가 친정한 이후에 시작한 이후에 수도를 평성에서 어디로 옮겼죠? 낙양으로 옮겼죠. 그리고 낙양 옮기고 나서 낙양 부근에 그 거대한 석굴사원을 만들어요. 그것이 용문석굴이죠. 예. 그래갖고 되게 운문석굴, 용문, 그 다음에 둥왕 3대 석굴사원 있죠?
운문석고는 저기 평상 부근에 있는 석고이고, 새롭게 그 조성한 용문석고는 남양 부근에 있는 거예요. 중앙은 그 청산북로와 청산남로가 나눠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석고사원이 만들어지고, 한화정책 내용은 여러분도 아까 치면 이제 얘기했던 것도 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비족의 언어와 의복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남으로 이주한 귀족들 본관을 낙양으로 옮기고, 자신의 성을 호송을 쓰게 하고, 호송이라는 걸 포기하고, 한성을 쓰는데, 그때 원이라는 한성을 써요. 으뜸 원자. 예. 그래서 그 세 번째로는 중국의 가족법에 따라 동성을 결혼할 수 있는 동성 결혼 금지를 하고, 이성의 경우 양자를 삼지 않는다는 금기를 이제 호족에 적용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양자를 삼을 때 자기 친척들을 삼아요. 같은 성끼리. 오히려 이제 조선후기 때 아들이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이게 서자일 경우에는 양자를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핏줄이 안 섞인 것이 아니라 이때 양자는 핏줄이 섞인 거야. 일가 친척들. 지금의 양자는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개념은 그냥 핏줄이 안 섞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호족과 한족의 어떤 통혼을 적극 장려하고 등등. 그래서 이런 내용도 쭉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39번 문제 보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것은 이제 아까 결혼 정책과 연결돼서 그 했던 것이 이제 무슨 정책이죠? 성족 분정 정책이죠. 예. 근데 여기는 성족 상정 정책이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아마 저기 한의 중에 나와 있는 그 용어 같은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성과 조고 나누고 각각 한인 귀족과 동급인 사람께 결혼을 시킨 거야. 통합권 형성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한족 귀족들과 선비족 귀족들을 하나로 합쳐놓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풍간입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홍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풍간입법은 예전에는 띄엄띄엄 실시했어. 근데 이때부터 본격화 시켰죠.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북위에서는 그 문벌 귀족 사회를 자연스럽게 발생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국가가 조직한 거예요. 국가가 계획을 해서. 자, 그래서 요 당시 이제 그 실시한 내용들, 관련 내용들 보면요. 북위에서는 준정관 임무가 주군의 속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관 임명도 취급하여 개정했다. 그래서 중정관 임명을 주군의 속관을 예전에 임명했는데 그 밑에 지방관 임명인데 이걸 중앙관으로 임명해서 황제가 직접 통제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조의 중정관과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그 북조의 귀족계 특징, 이게 이제 한의 중에 나와 있는데 국가의 인정에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 가문의 등급도 인정도 관료기구에 통해서 했다.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리된 게 아니라 권력이 꼭 뭐가 되는 거야? 권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 남조는 권력과 권위가 분리되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간직에 올라가도 자신의 가문이 낮으면 권위는 어때? 사회적 권위는 없는 거죠. 거꾸로 낮은 그 간직에 있더라도 자기 집안 출신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사회적 우대를 받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도 와서 이런 남조 분위기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당태종이 시족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곤쳐보려고 해. 그래서 이제 강농귀족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씨 집안을 제일 1위로 하고 그 밑에 있는 집안들 좀 아래로 보면 상동귀족은 그래서 시족지를 했는데 막상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 귀족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이제 그걸 안 하고 예전 관례대로 상동 귀족들을 오케이 하고 동서 일씨 집안을 3등을 해놓고, 그러니까 다시 만든 명령한 거죠. 그게 만든 그 정관 시족지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초기 때까지도 영향을 줘요. 이런 내용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볼 게 뭐냐면 북위의 군전제 좀 볼게요. 자, 북위의 군전제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보시자면 뒤에 나온 당나라 군전제하고 이제 보시는데, 군전제는 북위 때 처음 실시한 제도예요. 근데 북위 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북제 때라든지 북주라든지 그 다음에 당나라까지 계속 연결된 제도죠. 그래서 각국 간의 그 군전제 내용이 좀 달라. 약간 미세하게. 그럼 이제 그 북위의 군전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자, 보면
자, 북위의 이제 군전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목적은 뭐냐. 자, 오호난 이외 하북 지역에 이제 토지가 항폐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토지와 노동력을 이제 뭐냐 확충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 재정 기반 확충하고, 그 다음에 항제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선비족의 유목민족 그 경제 체제에서 농경 체제 전환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무정부의 혼란 상태에서 국가의 권력을 확립하는데, 국가의 권력을 확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정근 대신에 뭐예요?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지급해서 정착을 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군역을 부과하고, 그래서 세금도 이제 받고, 그러면서 국가 체제 안비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영된 이념은 중국적 제도와 어떤 선비적인 어떤 제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중국 같은 정통적 왕토 사상이 있어요. 특히 그 왕토 사상의 대표적인 그 토지 모델이 될 게 뭐예요? 예? 모델이 됐던 것이 정전제죠. 정전제. 이걸 모델도 했고, 그다음 선비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선비족은 이제 그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부족 내에 양극화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해. 그러니까 유목민족 사회에서도 잘 사는 애가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무 잘 살고 못 사면 이제 이런 것도 배제하는 거지. 잘 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도시가려고 하고, 그다음 못 사는 사람이 많으면 유목민족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나오면 다 어떻게 빠져나가잖아. 도태되고. 부족 사회에서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족 사회에서 최대한 뭐냐면 양극화 형상들 방지시키고 빈곤한 자를 또 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약탈물 딱 하면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나눠갔죠. 그런 것들. 그래갖고 이제 그 약탈내갖고 혼자 나눠가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다 같이 나눠가져야지. 하여튼 근데 이런 선비족들 약탈물의 토지 공유 약탈물 공유 시스템이 선비족들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정착하면서 나타난 거야. 선비족 예전에 약탈물을 나눠준 것처럼 토지도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많이 반영이 됐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죠. 일단 기준을 보면 군분과 한수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에 군분해주고, 그리고 죽은 후야 일정한 나이에 또 한수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의한 토지 지배. 그러니까 이게 주의할 것은 국가가 사유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공유지가 이제 공유지. 국가가 사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공유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일정한 시간 다시 한수에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공유지와 사유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유지는 매매 양도가 가능하죠. 근데 이건 매매 양도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매매나 양도가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구 수준에 따라 분배한다. 계구 수준은 뭐죠? 계구는 뭐예요? 계구는 세는 뭐죠? 뭘 세? 머리 구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 머리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 누가? 정도전이 한번 저기 가전법 개혁 전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계구 수준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려고 했죠. 국가의 땅을, 모든 민간 땅을 빼앗고. 근데 그거 안 됐죠. 왜? 너무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안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정 연령에 따라 한수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에 따라 지급 방식이었다. 예. 그래서 노동력에 따라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노비와 농호도 있어요. 노비와 농호. 그럼 누구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이건 노비와 농호는 누가 많이 갖고 있죠? 당연히 귀족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유리한 방식이야. 그래서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귀족의 땅은 그대로 인정해줬어. 왜냐면 노비와 농호를 같이 해가지고 합산해갖고 인정을 해준 거야. 그러면 앞에 이제 목적하고 좀 어긋나죠. 목적이 뭐야? 귀족들의 토지를 제한한다, 견제한다, 그런 목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 귀족들의 토지를 뺏을 수는 없어요. 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 거야. 다만 예전에 이제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국가 통제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던 건데 이 군전제가 실시되면서 귀족들의 토지를 국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도하는 군전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죠. 통제와 관리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목에 따른 이제 구분과 이제 장모에 따른 구분이 있는데 좀 이건 뒤에 보고, 자, 그러니까 지목의 구분은 이제 작물 재배하고 이제 숙전 항전의 구분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작물에 대한 일단은 분류설로 좀 볼게요. 되게 크게 이제 분류할 때 지목이 노전하고 상전이 있거든요. 예. 노전하고 상전을 왜 구분했냐? 정확히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의견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 노전과 상전은 왜 이렇게 구분하냐? 노전은 단년생, 그러니까 상전은 단년생이라는 거야. 예. 그래갖고 노전에는 주로 이제 쌀 같은 거 있죠. 쌀, 밀 이런 것들 재배해요. 1년 단위로 끊어지죠?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한수도 되게 편해. 한수도. 근데 문제는 상전은 뭐냐면 뽕나무죠. 뽕나무. 뽕나무를 뭐 때문에 심죠? 그거 원래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그 누에를 양성해서 비단을 뽑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 뽕나무가 상전이. 근데 상전은 1년상이 아니야. 보통 5, 6년씩 자라잖아요. 그래야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 한수할 때 A 단 사람이 이제 60세가 지나가지고 한수를 해야 돼요. 근데 A가 60세가 한수를 할 때 뽕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땅을 한수하면 뽕나무도 국가가 한수하는데 문제는 이 뽕나무는 자기가 키웠거든. 그럼 뽕나무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법에도 있죠. 내가 뭐 어떤 토지에 소작권을 뒀는데, 내가 어떤 그 땅에 그냥 못 모으고 이제 밀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 밀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지상권이라 해갖고 재배한 사람이 갖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 당시에 뽕나무는 국가가 갖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는 거죠. 그럼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은 불안수전해갖고 그냥 지상권 인정하는 토지도 그 사람이 갖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노전과 사전이 이렇게 상전이 구분됐다. 이거는 작물에 어떻게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근데 이거에도 또 하나의 선은 뭐냐 하면 숙전과 한전이에요. 숙전 한전. 그래서 숙전과 한전의 선은 뭐냐면 그건 정종의 토지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상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자기가 이제 숙전, 그러니까 개척한 토지는 이제 소유권을 자기가 이제 개간하고 그 토지가 자기 걸 증명하게 해서 그 당시에 풍습에서는 주변에 뭘 심었냐면 뽕나무를 심었나 봐요. 그래서 뽕나무를 심었고 그걸 내 땅이라고 주장을 했나 봐. 그래서 이래서 이제 상전이다. 그래서 상전은 개간된 토지, 숙전이라는 얘기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상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문서상 뭐라고 표현됐냐면 급전을 해줬다. 이렇게 급전. 그러니까 형식상 급전을 해주는 거야. 추인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래서 상전 불안선이 된 거고, 노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원래는 이건 그 항무지야. 항무지. 그래서 항무지를 나눠줘요. 그럼 개인이 경작해서 숙전화 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항무지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또 한수가 돼 있어. 죽은 후에 또 한수를 하든지. 그러면 한수된 토지를 국가가 그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숙전화 시킬까요? 아니죠. 어차피 이 땅은 내가 열심히 개간을 해봤자 내가 나이가 많거나 죽은 후에 국가가 다시 가져갈 거 아니야. 열심히 안 한다. 방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자면 그러면 항무지를 개간을 해갖고 이걸 숙전화 시키면 개인 토지화 시켜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항무지를 지급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된 거죠? 숙전화된 토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개인 소유권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토지들 많은데 요때는 이제 뭐냐면 수전이라고 표기하죠. 수전. 그래서 앞에 급전하고 이제 뭐냐면 구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정전과 배전이 있어요. 정전과 배전. 정전과 배전은 이제 반반 나눠 갖고 있는데 정전은 하나의 이제 농사짓는 경작질 말고 배전은 뭐죠? 후한질 얘기예요. 그래서 정전을 농사짓다가 이제 이게 지적이 상실되면 이게 배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정전을 이제 하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이제 농사 짓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전과 배전의 구분이 없어져. 그냥 하나 통합이 돼. 왜냐면 지급할 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숙전화 돼갖고 연작상경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노전은 초창기 때는 세습 불가능하고 사후 반납한 토지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제 숙전화되면서 개인 토지로 바뀐 게 노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전과 노전이 상전은 개인 토지, 노전은 국가 토지 이런 게 의미가 이제 없어. 다만 상전은 국가의 보장성이 좀 강한 반면에 노조는 한정적인 성격이 좀 공개념이 있다. 그래갖고 나중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 한수할 수 있는 토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상전은 개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조는 좀 국가가 그 한수할 수 있는 토지의 성격 이렇게 강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전은 나중에 어디로 해석되죠? 당나라 때는 노전은 구군전. 그 다음에 저기 상전은 영업전.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것도 정확히 몰라. 타임머신 가갖고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학자들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기록에서는 그 장무의 재배에서에 입각해서 노전과 상전 나눈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트란사 중국사에 그것만 딱 들랑 씌워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 가지 설에 불과한 거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그래서 좀 제대로 관점 알려면 어느 책을 읽으시는 게 좋냐면 저 강자 중국사 있어요. 그 군전제에 관련된 군전체제에 관련된 되게 어려워. 근데 거기 되게 자세히 설명됐어. 근데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체계가 안 되고 막 지 혼자 왔다 또 요만 했다 딴 말 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교수가 정리를 자기가 알고 쓴 게 아니야 이거는. 1번 책 갖다 논문 뺏겨가지고 그냥 편집한 것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마전도 있는데 이 마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이제 있어요. 마전은 뭐냐? 자 마는 뭐냐면 이제 그 대마를 키우는 밭이죠. 대마를. 그 안동에 가보면 대마 키우는 밭이 있어. 거기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뭐냐 대마초도 만들고 피고 그러는데 자 원래 마전을 왜 만들어? 대마초를 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목적은 그 마에 이제 뭐냐면 줄기를 뽑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데 있죠. 삼배. 그 당시엔 돈 있는 사람들은 비단이 있지만 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목면이 이제 일반화된 것은 이제 원나 때 이후부터고 요때는 뭐야 일반 서민들은 뭐냐 삼배를 입었어요. 삼배. 마포를. 그래서 그걸 이제 키우기 위해서 마전을 놓는데 주로 이제 부인하고 관련되죠. 배를 짜니까 부인에게 지급하고 노비도 급전했다고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수전이냐 불한 수전이냐 가지고 위견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일정한 연령을 국가 한수했다. 아니다. 이건 원래 상종으로서 불한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학계에서 위견이 있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그 아테네스 중국사에 읽어보면 이걸 한수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불한수전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결과. 일단 제 토지 국유의 원칙에 따라 무전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걸 통해서 농민의 재생산 기반과 국가재정 기반을 확립하고요. 그리고 항구지 개간이 활발해져 북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것이 후에 그 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북주, 북제 그 다음에 당까지 연결되죠. 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북제, 북주는 빼버렸어. 수도 있어요, 수. 그래서 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처의 그 상전이 없어지고 영업전으로 바뀌고 노전이 이제 숙전화돼갖고 그 노전이 나중에 구군전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빼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연결되고요. 그리고 요 땅을 지급하면 그냥 지급한 게 아니죠. 항상 간대급부가 있죠. 뭘 해죠? 조세를 납부하고 이게 뭐예요? 조용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도 가야 돼. 이게 부병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전제, 부병제, 그 다음에 후에 군전제, 부병제, 그 다음에 조용조 3일체가 돼. 이게 이제 수당에 거쳐서 3일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형성된 체제를 무슨 체제라냐면 군전체제라고 해요. 군전제. 여기 당나라 중기까지 계속 가죠. 안사이난 이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비적 유목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농경적 경제 체제로 바뀌게 됐다.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당해 군전제를 볼게요. 당해 군전제. 자, 당해 군전제를 이제 하기 전에 좀 쉬었다 하죠. 요거는요.